제가 젊은 날에 상당형이라고 하는 호남성 상당형이라고 하는 마을에 동네에 강연회가 있다고 그래서 갔더니 그리 유명하지도 않은 양석자라는 분이 강연을 하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잘 생각 안 나고 그냥 죽는 날까지 잊지 못한 양석자의 그 웅변 한마디가 가슴을 박아서 그렇게 살아왔다고 그러더군요. 그 말은 뭐냐면은 호남성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어도 중국의 멸망을 좌시하지 않는다.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그 가슴에 와 닿더랍니다. 그래, 호남성 사람이 다 죽어도 나 하나 정신 차리고 있으면 이 나라는 망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오래도록 자기 일생을 좌우했다고 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뵙게 되니까 여기 계신 한 분이라도 적어도 내가 살아있는 한 이 나라가 무너지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다 하고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애국자가 넘치던 시절도 없었고 애국자가 없었던 시절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흥망성쇠는 5천년을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제가 아직 더 배워야 할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첫 장면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송구한 양의 말씀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 박사와 김구 선생이 찍은 사진이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많이 있는데 제가 이 사진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진을 보시면서 마음이 그리 편치 않으실 겁니다. 이 사진은 교묘하게 해방연구에서 김구 선생이 이승만 박사보다 더 앞섰다, 더 훌륭한 분이다, 이런 것을 의도적으로 연출하기 위한 사진기사의 아주 고도의 수법입니다. 김구 선생이 이승만 박사보다 저리 크지 않습니다. 저 사진사가 왼쪽으로 살짝 더 돌아가서 찍었더라면 이 사진의 분위기는 전혀 달랐을 겁니다. 바꿔 말하면서 이 사진의 분위기는 어떻게 된지 김구 선생이 이 박사보다 더 크게 보이도록 하려던 그 시대에 어떤 그 인정계열의 정치적 멘탈리티를 아주 교묘하게 그렇게 표현한 사진이라서 제가 이 사진을 일부러 씁니다. 일부러 쓰면서 이것은 공정한 게임인가? 여러분 지금 수없이 얘기하는 이것은 공정한 게임인가? 그런 얘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암시하려는 뜻에서 이런 사진을 쓴 것에 대해서 혹시 마음 언짢으시더라도 달리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해방연구를 이렇게 공부할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은 저도 이제 나이가 9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고 보니까 선생님 저보다 우려도 계시고 그런데 죄송합니다. 저도 언뜻 역사를 증언할 나이가 되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80여 년을 살고 보니까 세상이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떤 시대를 살았던 사람을 막론하고 자기가 살았던 시대가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거칠고 불우하고 박복하고 힘들고 그런 시대였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산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또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임진왜란 산 사람은 자기가 참 왜 우리는 이렇게 박복한 시대에 태어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여기에 계신 대부분은 일제시대에
태어나서 한국전쟁 거치고 그 아픈 혁명의 시기를 다 거치고 그 다음에 무슨 금융파동 다 거치고 태극기 부대 다 거치고 정말로 글라이스트 한국사가 회고록에서 한국편을 쓴 기록에 의하면은 저를 기준으로 해서 살아온 사람의 80년의 생애는 300년의 생애와 평소에 300년의 생애와 압축된 삶을 산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숨 가쁘게 살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그렇게 숨 가쁜 그런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그래도 남보다 더 배운 지식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 그런 고민조차 없었다면은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헛산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럴 때는 저는 전라도 구례 땅에서 혼자서 세상을 등지고 살면서 국군을 걱정하다가 을사조약이 체결되는 것을 보고 아편을 과다 복용해서 자살했던 황현 선생이 마지막 죽으면서 남긴 시가 추구농 등의 회천고하니 가을 등불 아래 책 덮고 천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니 난적인면 식자인이로다. 이 세상에 배움값 하며 사는 게 이렇게 어렵단가. 책 덮고 천고의 역사를 되돌아보니 이 난세에 배운 사람 값하며 살기가 정말 이렇게 어렵던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배운 값이라는 그 배웠다는 인텔리겐자들은 상당히 이기적이고 교활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군대 갔을 적에 저는 대학원 박사과정을 석박사과정을 다 마치고 갔습니다. 딱 마치고 갔더니 인사를 점검하는 인사계 중위가 딱 제 인사카드를 보더니 너는 탈당을 담장은 안 띄워놓겠구나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군대를 떠나면서 인사 담당계 그 중위님 제한테 너는 담장을 띄워놓을 놈이 아니로구나 하는 얘기가 제가 아주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중학교 중위 선생님 중위가 말하기를 알파베트를 아는 놈은 철조망을 뛰어넘지 않아. 근데 그게 참 그 인생에 안 잊혀버려지더라고요. 이게 그 중위 얼굴도 다 잊혀버렸지만 지식인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또 때로는 잘못 마을 먹으면 얼마나 교활한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저때 드리는 말씀은 여러 선생님의 정 선생님이나 이 포럼이 저에게 요구했던 원하지 않았던 이 자리에서 저는 이승만이라고 하는 한 정치적 역사인물과 김구라고 하는 한 역사인물을 비교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압박감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 주제의 요구사항과 관계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교 인물사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비교 인물사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공자 말씀에 누가 세상을 탓하고 누가 세상을 상주했는가 이런 생각을 늘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나안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께 데려와서 이 여인을 돌로 때려 죽일까요 했을 때 예수는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땅바닥에다가 뭐라고 썼어요. 뭐라고 썼는지 아무지도 모릅니다. 그걸 쓴 다음에 일어나서 간응을 했느냐? 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 향해서 여러분 중에 가늠하지 않은 자가 먼저 돌로 치시오. 그리고 또 다시 땅바닥에다 썼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보니까 그 여인 혼자만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가늠한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디 갔냐? 다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대목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떠나간 사람들은 노인들이 먼저였다. 이렇게 보고 얘기가 끝납니다. 떠나간 사람들은 노인들이 먼저였다. 근데 저는 성서를 지난 7년 동안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했는데 많이 틀렸어요. 많이 틀렸는데 그 대목은 가늠한 여인의 대목은 히브리 성서나 헬라어 성서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세에 어느 아주 입담 좋은 소설가가 써놓은 것이지 그 성경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와서 이제 그건 뭐 당연히 성경처럼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말씀을 해드리느냐면 예수께서도 즉답을 못하고 땅바닥에다 쓰면서 고민을 했고 왜 그 자리에서 나이 먹은 사람들이 먼저 떠나갔을까? 이건 우리가 한번 평생 생각해 봐야 할 일이고 우리 역사가 이렇게 된 데에 대해서 나이 먹은 사람들은 저 첫딱선이 없는 놈들만 욕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 그런 뜻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해증의 문제는 해방정국의 해증에는 백각이 잘못된 오해가 있습니다. 미워한다는 것이 정말 미움질해서 미워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미움의 상당 부분은 오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당 노부부가 지나가는데 제가 정확히 인사하면은 남편은 깍듯이 인사하는데 여자는 저한테 쳐다보지도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한 1년을 그렇게 인사하는지 얘라이 내가 무슨 너한테 무슨 뭐 빚점이야. 내가 인사도 받지도 않는데 이 여자한테 내가 1년씩 이렇게 굽실거리며 인사 있게 보이면서 1년 지났는데 인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가정예배에 가서 들어보니까 그 여인이 자식도 못 알아보는 치매 환자였다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어서 지금 내가 가슴을 치고 통회의 기도를 할 때 가슴을 3번 치는데 나는 가슴을 5번 치고 내가 잘못했다. 참 이게 오해라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말이야. 이렇게 사는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했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면 임정에서 이승만이 김구를 미워하고 김구가 이승만을 미워하면서 1차적 사건은 오해였습니다. 이승만은 어느 날 자기 은사였던 윌슨 대통령에게 한국이 저렇게 사느니 차라리 미국의 위임 통치를 받는 게 좋겠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위임 통치를 받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외신을 타고 들어왔을 때 뭐라고 전달이 되었느냐면 한국에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미국의 신탁 통치를 받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오역이 돼서 AP통신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상해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AP통신이 또 중국어로 또 통역을 했습니다. 중국어로 통역된 것이 다시 한국어로 들어왔습니다. 그저 말이 7번을 번역을 하면은 7나라를 거쳐서 번역하면 숫자만 맞습니다. 숫자만 맞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워싱턴에서 한 말이 모스크바로 갔다, 모스크바에서 동경으로 갔다, 동경에서 한국으로 와서 들렸을 적에는 이승만이 그랬다던데 한국이 미국의 신탁 통치를 요청했다더라. 이렇게 기사가 들어왔습니다.
그 얘기는 김구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1925년에 탄핵 심판을 해서 걸석 재판에서 본인 불러서 정말 당신 그런 얘기 한 적 있어 없어? 그런 말 한번 물어보지도 못하고 이런 지하에 그냥 목을 잘라버렸습니다. 이게 누구의 실수였을까? 그렇게 들은 이승만도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 말에 그 빌미를 제공한 책임이 있는 거죠. 더 큰 책임은 하지도 않은 소리를 가지고 당신 그런 소리 한 적 있어 없어라고 물어보지도 않고 장애인실 이런 거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탄핵 심판을 해서 대통령 파면을 했을 적에 이승만이가 군자가 아닌 나야 얼마나 억울했겠는가. 이 앙금이 죽는 날까지 씻어질 수 없다는 것이 해방정국에서 벌어진 이승만과 김구 사이에서의 가장 큰 첫 번째 그 애증의 원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막연하게 한민당은 친일파가 많다더라라는 근거 없는 논거였습니다. 한민당은 친일파라더라. 그런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한민당을 굳이 토지조고 재벌로 보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토지 재벌이라는 것은 그렇게 호남의 모든 정치적 역량을 대변할 만큼 그렇게 다수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기껏 해봤자 김성수, 송진도, 김병로라는 사람들이 너무 크게 보이니까 한민당은 친일파가 많네, 재벌이 많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기 시작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참 역사적으로 하나의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이승만이 한민당을 찾았을까? 한민당이 이승만을 찾았을까? 참 이게 미묘한 얘기인데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민당이 이승만을 찾았다. 이승만이 한민당을 찾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한민당은 지금 살아야 합니다. 한국인에게 토지는, 땅은 land is spiritual thing in Korea. 한국인에게 땅은 영혼입니다. 선생님 연배, 선생님 저 연배 비슷하신 것 같은데 제 얘기가 모르시겠는데 우리 연배에 제일 먼저 해먹은 어린이 놀이가 뭡니까? 땅 따먹기입니다. 우리가 그때 아스팔트도 그 맨바닥 시절에 제일 한 놀이가 땅 따먹기였고 그 다음에가 기와장 던지기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학생 고무줄 끊기였고 뭐 이렇습니다. 우리 놀이라는 게. 하여튼 한국인에게 영혼은 이 땅입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가 죽을 적에 애비 죽인 원수는 세월이 가면 잊힙니다. 메디치 전한테 애비 죽인 원수는 세월이 가면 입힙니다. 그러나 땅 뺏어간 놈하고 마누라 뺏어간 놈은 잊지 못하니까 절대로 그 전에 대해서는 손대지 마십시오. 이게 아주 마키아벨리가 그 메디치 전하에게 드리는 간곡한 부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민당으로서는 북한의 해가는 꼬라지를 멀쩡하게 토지개혁이 분명한데 근데 우리는 여기서 엄청난 착각을 했습니다. 북한은 토지개혁이고 남한은 농지개혁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다른 거거든요. 토지개혁은 집과 공장까지 다 가는 거고 우리는 앞에 눈 서너 맞추기 그거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농지개혁과 토지개혁이 전혀 다른데 이거를 뭉쳐가지고 북한은 다 거저준다더라.
이렇게 소문이 돈 거고, 남한은 돈 받고 농촌한테 준다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거기서 그 오해가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고 호남 토지 재벌에 대한 기피 심리가 벌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한민당 구성을 보면은 참 불편한 진실을 말하기 정말 괴로운 말 한마디를 한다면, 한국 내에 살던 한국인은 일본 사람이었거든요. 국적이 일본 사람이었거든요. 일본 이름이었고 일본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일본에 유학 갔다는 것은 국제법 법리상으로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본토 사람이 섬으로 유학한 거고 섬 사람이 유학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경성제국대학 선생님 계실 쪽에 경성제국대학 그 직전, 그러니까 전쟁 나기 직전에는 경성제국대학이 유명하니까 경기고보, 경기 제1고보, 경기 제2고보, 경성제국대학에서 본토 일본에서 유학을 왔습니다. 일본에서 유학을 왔을 정도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미 학교는 거의 다 이제 믹스추어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다만 어떤 특정 대학은 일본만 들어간다, 뭐 그런 그 차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미국 유학생이 27%였다는 것은 상당히 높은 치수입니다. 이 27%는 대체로 기호 재벌들이 많았고, 호남 재벌들은 영국으로 많이 갔거나 아니면은 일본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김성수였든 누구였든 농기를 잃지 않겠다는 일념은 자식을 훌륭하게 공부시켜서 대지주로 만들어가지고, 한국에는 토지 장자 상속제입니다. 토지 장자 상속제의 기본 원리는 토지가 흩어지지 않아야 되니까, 처남, 삼남, 사남에게 흩어지면은 3대 내려가면은 다 중농이 됩니다. 다 중농이 돼요. 그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토지 장자 상속제를 현시하다 보니까 토지 재벌이 형성이 된 거거든요. 이때에 이미 토지 재벌의 그 호남에 대한 약간의 기피 심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중농이 13%였다는 것도 비교적 그 퍼센테이지가 높은 편에 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중농은 어떻게 된다가? 중농은 13%였다 하면은 중농을 누굴 중농이라고 하느냐면 3,000평을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가 한마디에 300평이라고 하죠. 200평? 200평. 그러면 3,000평이면 15명이면 먹고 사는 일은 걱정 없습니다. 그랬을 때 토지 면적으로 했을 적에 3,000평을 중농이라고 이제 했었는데, 이 중농 출신이 13%였고, 지주, 인텔리겐자, 교사, 변호사, 의사, 언론인, 작가, 요게 제가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 구금죽인 인텔리겐자들이 많습니다. 그 구금죽인 인텔리겐자들은 대체로 좌파적 성격을 가진 언론사의 기자들, 문선공,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이 용어가 적절치 않은데, 형사법상 할 수 없이 썼는데, 그 당시 한국의 형법상의 죄인들의 교육 수준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지식인들이 많이 잡혀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프로테이지로 따져본다면 영남 출신이 51%, 호남 출신이 18%였으니까 한민당이
호남 출신이었다고 하는 것은 숫자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이 숫자를 놓고서 한민당은 차라리 노론이었어. 그렇게 말하면 맞죠. 그렇게 말하면 그 말은 맞지만 이 말은 한민당을 놓고서 저 보수야, 저 친일이야, 저 이승만 파야, 이런 식의 후레임으로 해방정국을 엮어가는 것은 대단히 옳지 않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한민당을 굳이 토지재벌로 보려고 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김병로라든가 김성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너무 크게 보인 거예요. 너무 크게 보이니까 이 사람들이 한민당을 대표하니까 한민당은 호남재벌이군 이렇게 이제 그냥 단정적으로 말해버리고 마는 거죠. 이런 역사를 읽다 보면은 농촌스키가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너무 속속들이 아니면 속상해요. 어떻게 촌스키가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속속들이 아니면 참 속상한다. 저는 해방연구를 공부하면서 해방연구의 그 인사들의 회고록, 전기, 자서전 이걸 내가 정말 굶어가면서 이제 그걸 모았어요. 많은데 이제 은퇴가 돼서 책을 정리해야 되니까 분수로 사간다는데 아주 미치겠어요. 분수로 사간대. 한국의 도서관이 지금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미국에 괜찮은 한국과가 있는 대학에 운송료 네가 물고 가져가라. 그렇게 하면은 그게 내가 차라리 오히려 이 글로벌 시대에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숱한 회고록을 모았는데 이러니 저러니 말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장택성이 저러니 말이 많습니다. 좋은 소리 하는 사람도 많고 나쁜 소리 하는 사람도 많은데 회고록을 이래 읽다 보면은 다 제 얘기거든요. 자기 한 얘기고 박정희가 남로당 가입했다가 죽을 뻔했는데 살려낸 건 다 나요. 다 내가 살려줬어. 백서엽이 회고록 보면 지가 살렸고 이알림이 회고록 보면 또 지가 살렸고 김정군 선생님 김정군 아시죠? 김정군 회고록 보면 또 지가 살렸고 근데 글쎄 뭐 그렇게 작은 끈 앞으로는 있었겠죠. 그런데 내가 회고록을 왜 말씀드리냐면 회고록 중에 정말 친솔하고 내 잘못했다. 이건 내 잘못이었고 그럼 그때 그놈 잘못이었다. 아주 솔직하게 쓴 회고록은 장택성인 것 같아요. 자기 잘못한 거 잘못했고 자기가 누구한테 속상해서 배신한 건 배신했고 내가 4.19 말려고 왜 이승만 박사를 배척했는가에 대해서 한참 고백을 한 그런 회고록은 장택상 하나밖에 없습니다. 장택상 회고록을 보면 10월 달에 이제 그 김구 선생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데 친일파들이 야 이제 우리 죽었다. 죽었는데 어떻게 해야만 사냐. 하여튼 들어오는 높은 분들한테 고대강실 같은 7,8천씩만 원 먼저 드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김규식에게는 삼청장을 드리고 그 삼청장이 중앙일보 홍석현과 얼마 전까지 살던 집입니다. 그 다음에 박헌영에게는 해화동의 그 해화장 하나 드리기로 하고 김구 선생한테는 금광광난재벌 최창학이가 별장 하나 드리기로 하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나는 참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그 받을만 하지. 이래서는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내가 재산 하나 없이 재산달하고 독립투쟁한 것도 아니고 내가 혈연단신으로 돌아와서 삼간두옥 하나 있으면 됐지 내가 그 고래등 같은 집 차지해서 뭐하냐 이렇게 거절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 내가 받을 만하지. 그리고 다 한 채씩 받았거든요. 11월 달에 김성수, 송기도, 조병, 백관수, 김준현, 허정, 장택상 이 정도면 그 당시 한국 정가의 베스트 5입니다. 이 사람들이 경교장을 찾아갔습니다. 11월 달에 찾아갔더니 어떤 뭐 하인이 문을 빠꾸미 열더니 누구냐고. 그래서 허정 선생이 나 허정이요 이랬더니 예 그러세요? 그걸 좀 서서 기다리시오 그러더래요. 응? 들어오라 소리도 안 하고 쪽대문 열더니 거기서 기다리시. 그 얼음 빙판에 3시간 반 쪽을 데리고 앉아서 기다렸대요. 얼음 빙판에 3시간 쪽을 그 허정이가 그 아주 온건파거든요. 그 사람이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면서 김구는 아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근데 이게 이제 장택상 해보록에만 나오는데 3시간 반을 그 지금 삼성병원 그 길 올라가는 얼음파도에 쭉 들고 앉아가지고 기다렸는데 어떤 하인이 나왔더니 들어오시래요 그랬더래요. 들어갔더니 안처에서 김구 선생이 보료에 딱 뒤를 이래 뒤로 누워가지고 그러고 오셨는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사람씩 큰절을 하니까 가보게 이랬다는 거예요. 한 사람씩 전철을 하니까 가보게. 그때 나오면서 송진우, 조병옥, 백관수, 허정 이 사람들이 우리가 다시 만날 분이 아니군 이랬다는 거죠. 다시 만날 분이 아니고 이 박사 기념사 앞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이 박사 그 모임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눈치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 너 아니면 그 말 누가 하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나는 이 얘기를 꼭 그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었어요. 이것이 해방정국에서 얼마나 아픔을 가져왔는가. 장강의 물결이 작은 데서 시작되지만은 크게 이루어가서 하나의 그 태해를 이루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사소하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잘 사는 녀석 인심 있는 걸 보면은 푼돈의 인심 잃었습니다. 걔는 분명히 걔는 푼돈의 인심 잃었거든요. 내 친구 중에 마이바흐를 타고 다니는 놈이 있어요. 벤츠 마이바흐는 이란 왕족이나 이제 뭐 국왕이 타는 데인데 그 녀석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사람이 안 나와요. 그래서 차 앞에서 일할 수 있었더니 문조수 녀석이 신 교수님이냐고 그러니까 회장님이 모시러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차로 딱 들어갔더니 그 녀석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가 또를 열고 야 신박사 반갑네 이 소리는 못할 망정 유리창이라도 내리고 야 왔냐 이래 이 정도는 해야 그게 사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 녀석이 또 바둑을 좋아해서 바둑 크다 보면 지가 먼저 갈 일이 있어요. 그러면 바둑 기울여가 500원이에요. 나보고 야구 필요 좀 내요 이러고 가거든요. 아 속이 뒤집혀요. 사람이 작은 것으로 인심이 있습니다. 또 매일 말씀드리냐면 그때 왜 김구가 뭐가 그래 바빴길래 그래도 민족대표 대여섯 명이 문밖 얼음판 쪽을 데리고 앉아서 3시간이나 기다리게 만들었는가. 그것은 야 내가
부야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거는 아니죠. 그건 잘못된 이런 것들이 얽혀서 해방정국의 아픔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읍 발언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 정읍 발언에 대해서는 그렇게 데피니션이 정확하지 않죠. 1946년 7월 달에 무렵이 되면은 미소공동위원회가 이제 물 건너가는구나. 바꿔 말해서 미소공동위원회는 한국의 현대사에서 가지는 의미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순간이 미소공동위원회의 파국의 시점입니다. 그때 이승만 박사는 이거는 안 될 일이다. 그래서 미소공동위원회에서 가장 소극적이었고 그것이 이제 또 욕을 먹는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승만 박사는 미국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분단으로 간다 하는 것을 이 박사는 정확하게 수익기를 끝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기에서 포기를 하겠다고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하는 얘기라는 것이 그게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가 하는 것을 이 박사는 그 시절에 이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단정론이라는 것을 말을 할 적에는 단정론 당신 때문에 한반도가 분할이 됐어 라는 이 불퇴전의 단정을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단정론을 내세우지 않고 그 순간에 정오 발언을 하지 않고 좀 더 참았더라면 좋았겠죠. 그렇다고 해서 단정론이 물거품이 되는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단정론이 물거품, 신탁통치가 물거품이 된다는 것이 뻔하고 단정이 물거품이 된다는 것을 뻔하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함은 그때 좀 더 기다렸어야 되지 않았을까. 요 1946년 4월이라고 하는 이 시점이 철안인 때에 집힌 게 아닌가. 그런 실수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승만 박사를 수긍하는 분들이라든가 이 박사 기념사협회라든가 거기서 그것마저도 4월설마저도 이 박사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말한다면 이 논리는 자기들의 명분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단종의 얘기는 the second worst choice, 두 번째로 덜 나쁜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나쁜 선택에서 가장 나쁜 선택은 그냥 그대로 갔으면 그 당시에 사회주의 계열의 지지도가 76%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국민들이 사회주의를 그만큼 고도로 인지했는가? 그거는 별개예요. 사회주의와 사회정의도 구분 못했고 사회주의라는 건 그냥 사회가 잘 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회주의로 갔는데 사회주의 체제로 가는 것이 거의 명백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군정의 브레이크나 이승만 박사의 정업단정과 같은 브레이크가 없었더라면 더 worst choice, 가장 나쁜 선택, 즉 전국의 인민위원회화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서는 좀 덜 나쁜 선택, 두 번째로 나쁜 선택, 즉 남북 단정으로 가는 수밖에
없지 않았겠는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이승만 내각은 친일파였다. 그 얘기에 대해서는 아마 그쪽 사실상 이승만 기념 사업회의 핵심 멤버나 아주 이승만 박사를 수종하는 뭐 애제자들 말고 이승만 박사를 친일 내각으로 몰아가는 것은 잘못이라고 대거품을 품으면서 글을 쓴 사람은 아마 제가 처음일 것 같아요. 나는 이승만과 김구를 놓고서 어느 패를 들어야 하는 그 어려운 심정에서 그것을 가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나는 이것을 학술적으로 임명해보고 싶었어요. 이 화장에 가면은 그 조각당이라는 작은 방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갔더니 그 조각당 돗자리가 없어졌더라고요. 그 조혜정 여사 그때 조혜정 여사 때 아우 왜 없어졌냐. 아우 오는 사람마다 한 번씩 쓰다듬어가지고 이제 다 바스러졌어요. 그래서 그 조각당 그 돗자리가 없어졌더라고요. 그 자리에 다 모이진 못했어요. 다 들어가봤자 15명이 못 들어갑니다. 거기서 이제 1차 조각을 하고 2차 조각을 했을 적에 내각의 명단이 17명입니다. 여기에서 부통령과 국방장관이 겸임이니까 사람으로는 16명이지만은 법적 좌석은 17명이죠. 여기에서 눈을 씻고 찾아보세요. 친일파가 누군가. 윤치영이 친일을 했습니다. 학도국단 나가라고 애들 동명한 것도 사실입니다. 윤치영이 집안이 가지고 있었던 가정적 배경은 영어로 말하면 We are 하우스브루크 인 코리아. 우리가 하우스브루크예요. 그러니까 윤치영 형제의 돌림자를 잘 보세요. 첫째 자에도 둘째 자에도 반드시 나른자가 들어있습니다.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윤치호죠? 윤치호자에도 들어있죠. 윤보선의 보자에도 들어있고 서자에도 들어있습니다. 유익선일 경우에도 익자에도 나른자가 숨어있고 손에도 모든 그 집안문 중에 이름자에는 첫째 자와 둘째 자에 나른자가 들어있습니다. 바꿔 말해서 우리가 바로 조선의 하부스부르크다. 이런 긍지를 가지고 있는 집안이거든요. 그런 집안에서 윤치영이가 제일 먼저 친일을 한 거죠. 제일 똑똑했고 사실은 이때 그 윤치영이가 이제 외무부 장관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외무부 장관을 달라고 그랬는데 장택상리가 술수가 더 높아서 한 수 위였어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됐죠. 원래 장택상리가 수도경찰청장을 했으니까 장택상리가 내무부 장관을 하는 것이 순리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바꿔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윤치영은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친일 논란이 있었던 사람은 유진우였습니다. 유진우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다시피 그 집안이 해방연구의 최대의 죄악회사였던 조명래 보약이 처갓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 같은 그 당시 조명래 보약은요 지금 동아약품 정도 됐지 않았나 싶습니다.
선생님 어땠어요? 그렇게 됐죠. 그 조명래 고약의 사이거든요. 이 윤치호가. 그러니까 보성 뭐 학생들한테 학교 나가라고 하고 이게 이제 다 이제 저는 직무상 기밀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임기가 끝난 다음에는 뭐 해제한다고 도장 찍고 나왔는데 제가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서훈심사위원장을 13년을 했습니다. 그거는 국가기밀이었어요. 그 당시에 다 국가기밀이었는데 협박받고 애원하고 뭐 올려달라는 사람 내려달라는 사람 저 사람 가짜라는 사람 별별 민원에 시달리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노출이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때에 우리가 소위 친일 문제된 사람들을 속아다는 작업을 제가 했습니다. 그 13년 동안에 제가 했는데 죽을 욕도 먹고 13년 하는 걸 보면서 너 능력 있다 소리도 듣고 너 참 줄 잘 탄다 소리도 듣고 네가 그래도 공정했으니까 그나마 버텼지 뭐 별소리 다 들었는데 난 관계없습니다. 내 하늘을 우러러 정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때 많이 잘랐고 위로부터 7사람 위로부터 이것을 얘기하면 나는 오늘로 형무소 갑니다. 오늘로 사자 명예훼손죄로 오늘로 명예훼손으로 사자 명예훼손죄로 갔는데 위로부터 7명은 문 대통령이 이거는 못하겠다. 이거는 손을 못 대겠다. 그래서 없었던 일을 하고 통일 후에나 자유롭게 얘기할 때 그때 다시 얘기하자 이렇게 해서 이걸 덮고 말았는데 윤시영 같은 경우는 우리는 대놓고 자료가 넉넉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도식을 보시면서 정말로 이승만 내각이 토착 외구였나가 17분의 2예요. 17분의 2. 그러면은 분수로 따져보니까 11분의 3이든가 11분의 8이거든요. 11분의 8을 가지고 이승만의 내각이 친일 내각이었다고 몰아붙이는 것은 확실히 합리적으로도 그건 당시 않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근데 김부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딱 들어와서 한 첫마디가 망명한 인간들은 다 친일파야. 이게 한 국가의 원수가 할 말입니까? 망명한 인간들은 다 친일파야. 그것들은 다 감옥에 보내야 돼. 이게 그냥 보도로 타고 확 퍼졌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반항을 한 게 여운형입니다. 당신은 국내파 민족주의자가 겪어야 했던 슬픔을 알아? 그때 우리가 굶고 춤고 고문당하고 잡혀가던 그 아픔을 알아? 당신들은 잡혀가진 않았잖아. 그러면서 여운형이 이승만 노선으로부터 서서히 발을 빼기 시작한 것이 해방유복의 한 비극입니다. 국내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다 친일파니까 저것들은 다 빨리 친일파니까 감옥 보내야 된다고 이승만 박사가 요게 46년도입니다. 46년도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일 속이 부글부글 끈 사람이 조병옥이었어요. 조병옥은 경무부장으로서 그 당시 경무부장은 군통수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군통수권이 경찰부장 밑에 있었어요. 이게 온갖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다 가지고 있는데 펴보니까 여운형이는 싱가포르 함락했을 적에 조선 총독 찾아가서 축하 파티 열어줬고 여운형이는
여운형이는 또 그 상해 임시정부에 있을 적에 밀접 노릇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운형이를 정부에서 1급으로 올려주라고 압력이 내려왔을 때 제가 그건 아니다. 이런 하자가 있어서 이 사람은 2급이다. 그래서 2급을 줬더니 여운형 기념사업회와 여운형 유족들이 2급은 안 받겠다. 안 받으려면 말지 뭐. 그래서 안 줬어요. 안 줬더니 문재인 씨가 애국훈장이 아니고 건국공로훈장을 1급을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운형은 애국공로자가 아닙니다. 그걸 착각하지 마. 여운형은 건국공로훈장이지 애국공로훈장이 아닙니다. 자기가 거부했으니까. 그게 여기서 보면 그 다음에 조병욱이 나선 것이 이게 참 이제 덕이 안 되는 소리 이런 잘 하다 보면 아까 촘스케 말처럼 세상 속속 알고 나면 속상한다고. 김규식의 아들이 밀정이었거든요. 그 서류를 확 뿌려버렸어요. 조병욱. 그래 이런데도 너희들은 우리가 친일파라고 말할래? 더 얘기 계속 할래? 여기서 끝일래? 거기서 일이 덮어졌습니다. 조병욱이가 그 사람이 또 들이받는 데가 있어가지고 생긴 것 하고 그래가지고 대들질 못했어요. 조병욱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조병욱이 용어를 좀 아니까 at that time project was project. 프로잡이라는 것, 친일이라는 것은 프로잡, 밥 먹고 살려고 그런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세금 내고 그렇게 해서 먹고 살려고 한 짓을 가지고 그걸 친일로 몰지 말아라. 적어도 친일이라는 것은 친일이라는 이름으로 동포에게 해악을 미쳤거나 치부를 했거나 아니면은 벼슬을 해서 일신상에 호강을 누렸거나 아니면은 독립유공자를 박해하는 일에 참여했거나 이 사람들을 친일로 보자. 이건 조병욱의 말이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런 식으로 친일파 처벌법이 이제 통과되고 말았는데 이 이 친일 문제에서는 김구는 애국자였고 이승만은 친일파였고 이 프레임은 터무니도 없는 겁니다. 이거는 터무니도 없는. 나는 이승만 박사를 감싸야 될 이유도 없고 내가 김구 선생을 헐뜯어야 될 입장도 아니고 이 시대를 바라보는 한 지식인으로서 나는 그냥 공정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고 내 장인은 이승만 박사 치하에서 또는 일제 치하에서 14년을 감옥살이를 한 사회주의 계열 애국지사입니다. 근데 우리 가정이 이승만 박사 가정하고 친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대거품을 품으면서 주장하는데 이승만 시대를 가리켜서 친일이라고 말하는 프레임은 그건 잘못된 거다.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참 꼭 하고 싶었습니다. 이승만의 진심은 독립협회를 미리 읽어보면 배일에 대한 얘기가 아주 적습니다. 배일에 대한 얘기가 적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인가? 러시아가 우리의 적이 되는 날이 온다. 결과적으로 그 말이 맞았잖아요. 결과적으로 그 말이 그러니까 이 공로증, 루소포비아가 이승만의 독립정신에 담긴 핵심적 본질입니다. 이걸 자꾸 잘못해서 저 독립은 조선이 일본으로부터 독립되는 거라고 해석하고 있다면은 독립정신을 엄청나게 곡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이승만은 러일 전쟁도 봤어요. 러시아 공관에 와 있던 인간들이 얼마나 추악한 짓을 하는 것도 봤습니다. 러일 전쟁이 벌어지자 러시아 국방사령관이
크로파트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러시아 국방장관이. 김밥 몇 시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시간? 응? 괜찮아? 크로파트킨이라는 국방장관이 꼬라지를 가만히 보니까 이게 러시아가 지겠거든요. 근데 참 크로파트킨이라는 사람이 다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국방장관 사표를 쓰고 극동군 사령관으로 강등이 돼서 와서 우라디보스토크에서 전투 지휘를 합니다. 그런데도 졌어요. 그런데도 졌습니다. 크로파트킨은 나중에 회고록을 남겼어요. 회고록을 남겼는데 왜 졌는가? 마지막 귀절에 참 절통한 얘기가, 뼈를 깎는 예 한마디가 그 크로파트킨 회고록의 마지막 줄에 나옵니다. 우리는 일본군 대포알보다 보급계 하사가 더 무서웠다. 선생님, 내가 떠오셨죠? 우리 찌개만 해도 구보를 하는데 자갈이 건빵으로 착지를 했어요. 너무 생각해요. 그래서 양곡이 없었느냐? 없지 않았거든요. 위에서는 없고 뭐 받치고 오죽했으면 구보를 하는데 자갈이 건빵으로 보입니까? 우린 그런 시대에 군대에서 살았어요. 러시아 군대는 봉급이 없습니다. 러시아 군대는 대체로 용병입니다. 봉급을 그럼 뭐 먹고 살라고? 약탈한 게 내 거다. 약탈과 겁가는 죄가 아닙니다. 약탈과 여자 겁탈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지금도 러시아 용병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여러분 잘 아시던 뭐 무슨 부대, 그건 무슨 부대 있잖아요. 그분들의 일당이 평시에 $1,000까지 약탈해도 좋다. 목숨을 건 전쟁이라면 일당을 $3,000로 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병들이 코사크족이 제일 많고, 그러니까 흑해일 때의 코사크병이 제일 많고,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용병은 네팔 용병입니다. 네팔의 구루카족이라는 용병이 있는데 그 족이 이제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하죠. 구루카족은 총이 없어요. 총이 없고 크레센트 소워드, 뭐라고 그러나? 반달처럼 생긴 칼. 반달처럼 생긴. 그거 가지고 싸워요. 그거 가지고 싸우는데 그 기관단 총으로 무장한 영국군을 무찔렀어요. 그렇게 해방시켰어요. 영국이 기가 막혀가지고 네팔을 해방시킨 다음에 네팔에서 제일 건장하고 용맹한 군사 500명을 해마다 영국 사관학교, 3사관학교로 보내서 입혀주고 돈 안 받고 먹여주고 최강의 군대를 만난 다음에 너 가고 싶은 데로 가라. 네가 영국에 남고 싶다면은 영국군으로 받아주고 네가 조국을 지키겠다면 조국으로 받아준다. 근데 이놈들이 싱가포르로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그 트럼프하고 이렇게 그 강변 건이 쪽에 그 숲속에 벨듯이 안 벨듯이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걔네들이 쿠르카입니다. 쿠르카의 첫째 조건은 연교차 80도를 견디는 체력입니다. 선생님 생각해보세요. 연교차 80도, 겨울 40도, 여름 40도를 견디는 그 체력을 가졌을 적에 구루카 용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용병이 지금 그 구루카 용병을 쓰려고 해도 돈도 없고 또 구루카를 요구하는 데가
러시아 말고도 조건 좋은 데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이제 러시아는 구르카를 못 쓰고 있는 거죠. 이 장면을 이승만은 본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한 기피 심리가 일본에 대한 기피 심리가 더 강했습니다. 여기 고려대학 출신들이 계시리라고 생각되는데 고려대학 정치학과에 한승조 교수라는 분이 계셨어요. 참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버클리 대학, 서울대학 마치고 버클리 대학에서 학위하고 와서 이제 정치학과 와서 계셨는데 어느 날 이분이 참 고집도 세요. 할 말이 목에 칼이 들어가기도 해요. 어느 날 이런 글을 썼어요. 대한제국이 어차피 망할 바에는 소련에게 망한 것보다 일본에게 망한 것이 다행이다. 이런 걸 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한국에 벌컥 뒤집혀가지고 애국단체가 고려대학교 쳐들어갔어요. 쳐들어가가지고 파킨슨병이 그때 심했습니다. 다 때려부시고 노인네 두들겨 패고 그래가지고 그 한승조 교수와 말년을 아주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죠. 그 사건이 났을 적에 내가 이를 갈고 글을 썼습니다. 이 말은 한승조가 옳았다. 이건 한승조가 맞다. 당신들 애국단체가 당신들이 실수한 거다. 내가 억수로 욕을 퍼내겠습니다. 그때 메가다는 아버지 메가다가 있고 아들 메가다가 있는데 아들 메가다가 대위였었습니다. 로일 전쟁을 지도하러 아들 메가다가 왔었고 큰 캐난이 있고 작은 캐난이 있는데 큰 캐난이 왔었습니다. 한국에 왔었어요. 왔는데 한 고종 황제한테 물었어요. 지금 일본이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준비 잘하고 있습니까? 걱정할 거 없다고 고종이 걱정할 거. 뭘 이렇게 걱정할 거? 어떻게 대비를 어떻게 하셨길래 그걸 걱정할 게 없습니까? 하고 캐난이 물으니까 일본 지도를 그려가지고 설설 끓는 가마솥에다 두고 삶아서 죽였기 때문에 일본이 쳐들어올 일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게 오다 가다 한 얘기가 아니고 그때 조지 캐난이 특파원으로 활약하던 미국 최대의 위클리 뉴스 루크라는 데에 발표되어 있습니다. 그걸 봤을 때 미국 사람들이 어땠을까? 이 나라는 망하는 나라구나. 메가다가 이제 그때는 비행기를 못 합니다. 메가다가 한반도로 이래 지내서 필리핀 쪽으로 가면서 한국을 이래 쳐다보면서 혼자 꿍시렁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메가다가 뭐라 하냐면 한국은 일본 땅 되겠군. 이런 얘기가 해보게 나옵니다. 그게 이 점에 있어서 러시아를 걱정한 이승만이 맞았고 러시아를 걱정한 한승조가 맞았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사회는 이것을 용서하지 않는 거죠. 여러 선생님들 높은 분들이시면 열차를 안 타실 텐데 안국역 3번 출구 안국역 3호선 5번 차량 슬라이드 5번 차량 슬라이드를 보면 외놈 처미어 죽이지 않은 시가 써 있습니다. 내가 정부에다가 수없이 얘기했어. 이건 떼라. 그랬더니 정부 대답이 못 뗀다. 왜 못 떼냐? 거기가 일본 대사관이기 때문에 일본 놈들이 그걸 꼭 봐야 된대. 그런데 느닷없이 또 안국역이 애국역이 됐더라고. 역 이름이 안국 애국역이에요. 이제 안국역이 아니에요. 그게 내가 그랬죠. 긴자 열차에는 슬라이드에 조선쟁 찢어 죽지 않은 얘기가 없더라. 그랬더니 이거는 뭐라 그러더라. 철도 노조인지 전철 노조인지 거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서울시가 손을 댈 수가 없대요. 지금 한국의 애국심, 아예 이건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살려고 하는 일입니다. 정말로 애국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정말로 항일을 하고 일본이 뭔지를 아는지, 그런 것을 참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이제 거의 시간이 됐습니다만 짤막하게 이 건국절 논쟁이 이게 뜨거운 감자입니다. 여기 계신 우익 보수들은 건국절이어야 된다고 또 펄펄 뛰시겠죠. 저쪽 동네 사람들은 19년이라고 또 펄펄 뜁니다. 그런데 우리 다 백지에서 시작해서 생각해 봅시다. 건국절이라는 것은, 건국설이라는 것은 임시정부가 있는 곳에서 하는 겁니다. 망명정부가 있는 곳에서 하는 겁니다. 임시정부는 아직 수태가 돼가지고 그 배란이 착상이 안 된 거예요. 근데 망명정부는 수태가 된 상태에서 자기 조국의 땅도 있고 국민도 있고 주권도 있는데 엉뚱한 놈들이 와서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임시정부는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그런 나라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을 적의 임시정부입니다. 따라서 임시정부는 국가 창설을 할 능력이 안 되는 게 국제법상의 조건이고, 만약에 한국 정부가 망명정부였다라면, 이를테면 고종의 아들이 무슨 누구요? 이강공이라든가 이런 사람 좀 따뜻하게 왕자의 자격으로 상해망명에 가서 내가 대한제국 황제폐하의 손주로서 왕의 귀성권자다 이렇게 얘기했더라면 그건 망명정부가 되고 그 나를 국가창설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망명정부가 아니고 임시정부일 경우에는 이게 일이 심각해집니다. 여기서 우리 일이 심각해지는 이유는 왜 심각해지느냐면 임시정부가 하나 둘이어야지. 공식적으로 한성 임시정부가 제일 먼저 생겼죠. 그 다음에 상해 임시정부, 그 다음에 러시아의 임시정부, 그러니까 러시아계 한인 임시정부, 그 다음에 미주 임시정부, 그 다음에 일본 임시정부, 그 다음에 남미 임시정부. 임시정부 6개 있었어요. 누가 마청이냐고 떠들면 다 지가 마청이다 하고 떠들겠지. 숫자로 따지면 한성 임시정부가 제일 많아. 누가 먼저 태어났느냐 따지면 러시아 임시정부가 마청이에요. 돈대기로 된 것을 들면 미국 임시정부가 제일 많이 돈이 돼서 그래, 임시정부 첫째를 무슨 근거로 정할래? 하고 물었을 적에 대답이 없어요. 대답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임시정부를 누가 승인했나? 승인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중국 땅에서 중국이 좀 도와줬고, 그럼 미국 땅에서 미국이 도와줬잖아. 러시아 땅에서 러시아가 도와줬고. 그러니까 이 건국절의 농가라는 것은 참 처음부터 국제법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부터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건국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국가가 창설이 됐는데 건국기념일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이제 이인호 선생님이 나한테 맨날 야단치시는데, 사실은 그때는 우리는 국가가 없었거든요. 국가가 없었고, 한국 역사가 비극적인 것은 다른 나라의 세계 역사는 시민들이 피 흘리는 시민혁명을 거쳐서 국가를 창설했는데 우리는 시민혁명을 거친 역사적 사례가 없습니다. 이게 불행한 거죠.
듣기 싫은 불편한 진실이지만은 남이 해방시켜주고 미국은 분명하게 약속했습니다. 해방을 시켜주되 독립을 시켜주는 건 아니다. 이건 아주 뭐 못을 박다시피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남의 힘으로 된 건데 여기서 이런 이 국가 창설의 얘기를 자꾸 따지는 것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고 지금에 와서는 이승만이 정통이냐 김구가 정통이냐 이렇게 이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야, 이건 참 난감한 싸움이고 체급이 다른 싸움을 지금 매치메이킹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보 측의 하자가 더 많다. 진보 측의 하자가 더 많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진보 측은 막스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한다면 자, 우리에겐 종국이 없어. 그렇게 말해야죠. 우리는 종국이 없다. 망국의 노동자가 탄결할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유시민이처럼 아니 이거 난 대놓고 유시민 얘기하는데 김구기념사업회에 가서 이 국기가 이게 군국주의 시대 거기 때문에 나는 절 못하겠다. 유시민이가 그랬대요. 애국가? 이건 친일파가 진 거기 때문에 애국가 못 불러. 애국가도 못 불렀대요. 애국가도 안 불렀대요. 그랬을 적에 그 김구기념사업회의 어른들이 그래, 네 말이 맞고 네가 진실로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었다면 너는 여기에 오지 말았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게 도리가 아닐까? 김구 선생 앞에 가서 전도 안 하고 태극배 앞에서 애국가 봉창도 안 하려면 왜 찾아왔니? 다시는 여기 오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순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양반들 얘기 들어보면 저를 달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김구기념사업회에서도 수태에 불러요. 수태에 불러서 가는데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안 불러요. 그래가지고 그때 걔네들한테 너희들이 찾아와 주니 좌이까지도 선생님을 존경하는 모습을 보니 기쁘다. 이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한다. 너희들이 생각이 그랬다면은 여기 오지 말았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해야지. 아유, 너희들까지 와줬으니 우리 선생님이야말로 좌우를 아우르는 지도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사실이 아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 되게 싫어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 부르대요. 그게 참 한국 땅에서 참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되느냐. 1919년은 임시정부 기념 날이에요. 1948년은 독립기념일이에요. 1945년은 해방기념일이에요. 근데 날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계적 보편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1919년 4월 그 날짜가 또 서로 또 싸움이 벌어져서 4월 27일인지 뭐 23일인지 그거 아직 합의가 안 됐어요. 1919년 4월은 임시정부 기념사업일로 하라. 1948년 8월 15일이든 1945년 8월 15일이든 이거는 세계 통념상 인디펜던스 데이로 하자.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좀 뜰부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계속 건국절로 하자고 주장을 하는 편이니까. 근데 세계적으로 이 도대체 건국절이라는 게 용어가 없어요. 내셔널 파운데이션 데이 그런 말이 없더라고. 내셔널 파운더 국부는 있는데 그 국부도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
예컨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이게 다 국부에 해당되잖아요. 안 박사님 미국 석공 박사님 미국 통 어떠세요? 국부가 여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씨만이 국부냐 김씨만이 국부냐 이것도 부질없는 짓이요. 그래 너희들이 국부라고 하려면은 그날 국부라고 하고, 그러나 8월 15일 날만큼은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인디펜던스로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크게 공감을 못 얻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도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애증의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 애증은 이 장덕수 압사 사건입니다. 장덕수는 친일을 했다는 치명적인 흠결이 있는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친일 흠결이 있죠. 장덕수 친일은 정말 찐하게 했거든요. 장덕수는. 그런데 한 인간의 능력으로 볼 때 장덕수는 참 멋지고 잘생기고 언변 좋고 능력도 있고, 당시 미국에서 세 사람이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이승만, 장덕수, 김도연입니다. 조병욱이 어쨌느냐고? 조병욱은 학위가 없습니다. 조병욱 박사학위라는 것은 그 혼자 그러고 다니는 겁니다. 조병욱이는 학위증이 없어요. 세 사람이 학위를 받았는데 이 세 사람 중에 참 장덕수는 정말 다시 말씀드렸는데 너 친일 반대 소리 듣기 딱 좋은 분인데 그가 친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차기 대통령가 아니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장덕수가 덜컥 죽었단 말이죠. 죽은 이유도 죽을 만한 이유였는가? 그건 아니에요. 신탁통치 문제 얘기가 나왔을 때, 야, 반탁이 애국이고 친탁은 매국이라는 논리가 성립되는 건 아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해보자. 시간을 주고 생각해보자. 그리고 소련 문건에는 친탁통치라는 용어가 없어요. 문서를 2개로 작성했는데 소련 문건에는 신탁통 트러스트십이 오페카라고 써있는데 오페카는 지도 통치요, 지도 통치. 얘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거절하는 것만이 애국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 그랬다고 그날 밤에 와서 쏴 죽였단 말이죠. 이게 그 우익시대의 잘한 일입니까? 장택상이는 이거 김구가 죽인 거야. 그냥 첫마디에 이거 김구가 죽인 거야. 잡아들여. 그래서 김구가 수도경찰청에 잡혀 들어가서 비록 임시정부이긴 하지만 한국과의 수반이었던 그가 충동한테 잡혀 들어가서 무릎 꿇고 땅바닥에 무릎 꿇고 온갖 수모를 다 겪었습니다. 김구는 나중에 너무 창피해서 이 얘기를 바깥에 나와서 하지를 못했어요. 그 순경이 떠벌리고 다니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김구가 결심하죠. 이건 우리 형님이 장택상에 시켜서 한 일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헤어져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헤어질 결심을 한 거죠. 근데 이 암살을 가지고 누구를 빙자하는 건 참 나쁜 일입니다. 김구는 이승만이가 죽였고, 여운형이는 미군이 죽였고, 송진우는 친일파가 죽였고, 장덕수는 김구가 죽였고, 조병암이는 이승만이가 죽였고. 이게 도식화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게 아니라니까. 제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작년에 그분 중에 하나가 기념사업회에서 학술회의를 하는데 저보고 키노트 스피치를 해달라고 그래요. 저도 그분에 대해서 연민도 있고 그래서 하지요. 하는데 하기로 하기 전전날이
추모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추모식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묘지에 가서. 묘지에 가서 추모식을 하는데 기념사가 배경이 우리 선생님은 이승만이가 죽였다고 그냥 열변을 토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아닌데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어차피 기념사 하러 올라가서 해방정부에 그 아무런 시기에 누가 누구를 죽였다는 얘기를 그렇게 쉽게 하는 게 아니다. 달라스에서도 그 수백만 명이 죽은 케네디가 누구 손에 죽었는지 몰란다. 멤피스에서 수백만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죽은 킹도 누구 손에 죽었는지 모른다. 공항 로비에서 죽은 아퀴노도 누가 죽였는지 모른다. 이게 암살이다. 암살의 배후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좀 이상해져서 헤어져서 나왔어요. 헤어졌는데 며칠 후에 연락이 왔어요. 다음 세미나에서 선생님을 키노트 스피치로 모시기로 한 것을 취소하니 그리하십시오. 야, 그래 나도 그런 분위기라면 그쪽에 가서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다. 내 걸 못 팔아먹고 썩을 것도 아니고 다른 곳에 내주겠다 그러고 했는데 이 암살의 정치학에 대해서는 이승만을 숭모하는 분들이나 그 기념 사업했죠. 한국의 보수 측에서도 장덕수는 김구가 죽였어. 이런 프레임에 갇혀서 이 역사를 해석하지 팔아줍시사 하는 것을 내가 당부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좌파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생계형일 뿐이지 정말로 막스가 고민했던 그 좌파가 이 땅에 존재합니다. 막스가 먼저 1905년에 자본주의 정신과 기독교 정신과 자본주의 윤리를 썼을 때 자본주의는 세 가지로 망할 거다. 또 부러져요. 자본주의는. 그때 자본주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을 때예요. 1905년에 자본주의는 세 가지로 무너져요. 첫째는 노동자들이 되지도 않을 소리를 할 거다. 천성에 안에 뚫으면 도롱뇽이 죽으니까 안 된다고 해서 또 몇 조 버리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거죠. 두 번째는 훈련되지 않은 자유의지로 폭주하게 될 것이다. 이게 자코방 멘탈리티죠. 되지도 않은 소리 자유가 자유, 내 자유고. 세 번째는 자본가의 탐욕스러운 욕구가 한이 없을 거다. 노동자들의 불합리한 욕구가 어느 정도인가. 지금 이 순간 한국 GDP가 대체로 1조 2천억 달러입니다. 조금 줄었을 거예요. 1조 2천억 달러인데 1조 2천억 달러 중에 27%가 27%는 4분의 1이 넘습니다. 4분의 1이 넘는 GDP가 데모, 파워, 도로 차단, 무슨 부대 이것으로 한국 GDP의 27%가 웨이스트 되고 있습니다. 계산을 해봤더니 삼성이 한국 GDP의 21.2%입니다. 그리고 SK가 7.7%입니다. 그러면은 한국에서 SK하고 삼성이 뼈 빠지게 벌어봤자 이 낭비로 다 나가고 있는 것이 한국의 지금 실정입니다. 이거를 이 나라 노동자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국의 노동자들은 생계형이 많아요. 맨날 보세요. 그 앞에 쓴 사람 그 사람이잖아. 생계형이거든요. 마담 롤락은 프랑스 혁명당시에 버프 대신에 망고합니다. 버프 대신에 망고하는데 이 버프 대신은 저 혼자 살라고 도망갔어요. 그 이제 롤락이 단두대에 딱 올라섰어요. 그 수잔 헤이워드가 주연했던 I Wanna to Live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는 그 여자를 모델로 삼고 귀걸이 걸고 이런 스타일로 딱 단두대에 서서 잠깐 형님을 불렀더니 종이 한 양과 연필을 달라고 그럽니다. 야, 죽어가면서 무슨 종이하고 연필이 왜 필요하냐 그랬더니 시상이 떠올랐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형 형리가 야 그냥 죽으라고 종이하고 연필을 안 줬어요. 그랬더니
마담 로라이 그럼 네가 잘 기억했다가 후세에 전하라. 그래서 한 말이 자유여 자유여 인간들은 너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자유를 누린했느냐. 이러고 이제 단단히 죽었습니다. 이 자본주의 탐욕이라는 게 뭐 다 잘 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내가 제일 열받은 대목은 작년도 뭐 그 칼인지 그 죽은 그 사람 작년도 그 평창동 자기 집 봄 단장하는데 인테리어비가 72억이 들었대요. 봄 단장하는데 그 집 인테리어만 바꾸는데 72억이 들었대요. 그럼 이게 빌 게이츠 집인가? 한국의 재벌들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선생님이 공경이 이 총리라는 게 참 무력해질 때가 참 많아요. 이런 걸 이렇게 좀 헤쳐나가야 되는데 이거는 가진 인간들이 결심하지 않고는 참 어렵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가 공정사회를 가려면 저는 늘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갈등은 좌우파의 갈등이 아니더라. 알고 보니까 우파 내에서 갈등이 있다. 맨날 유승민이하고 뭐 박근혜 갈등이고 노무현이하고 뭐 이의철 같은 동종끼리의 갈등이 이종 갈등보다 더 치명적이고 역사에 해악을 끼치더라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보수가 먼저 탄압하는 일이 좌파를 깨부수는 것보다 먼저입니다. 선생님 내년에 꼭 이기십니까? 내년에 꼭 이기실 것 같아요. 장난 못하시죠. 저는 기능주의자는 아닙니다. 기능주의자는 아닌데 우파 보수에서 3명 정도는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쪽에서 2명 정도 나올지도 모르죠. 또 뭐 심상정이 나오고 하면 그거는 뭐 차자 속의 태풍이라 치더라도 이쪽에서 빅3가 나오고 저쪽에서 빅1이 나왔을 적에 이긴다는 걸 장담 못해요. 그러므로 지금 우파 보수 사회에서 할 일은 우파끼리 먼저 화합을 하는 거죠. 정말 선생님들한테 부탁하는데 여기 운암기념사업회, 수습 운암기념사업회 큰일 하시잖아요. 백범 선생 기일에 저쪽에서 오라 그러든 말든 꽃다발 보내세요. 그리고 운암기념사업회 기일에 오든 말든 오라고 초청하세요. 그리고 가는 거죠. 가서 야 우리 자식들이 무슨 죄가 있냐 그래요. 우리끼리라도 화해하고 풀어서 이 역사를 풀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가는 길이 지금 한국의 우파 보수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꽃다발 보내시고 먼저 조문사절 보내시고 저쪽에 조문사절 올 적에 토착외고 물러가라 뭐 그딴 소리 또 소리 지르지 그런 일 하지 마시고 정말로 야 우리 선대는 그렇게 살았지만 우리는 풀고 살자 이렇게 해서 풀어야 하는 것이 지금 한국 우파 보수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 정치개혁을 해야 됩니다. 여기 국회의원 지내시는 의원들이 몇 분 주셔서 내가 말이 참 조심스럽고 송구한데 독일은 의원을 줄였습니다. 미국은 70만 분지 1입니다. 미국은 70만 명의 국회의원이 1명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17만 명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너무 많다는 뜻이죠. 근데 저 정신나간 국회의장은 50명 더 뽑는다는 거죠. 저건 국적에 해당되는 일이죠. 국적에 해당되는 특권으로 봤을 때 한국 국회의원이 186개의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야식비까지 들어있더라고요. 늦게 들어가서 밥 먹고 들어가면 그것도 국고에서 지불해 줘야 돼요. 그런데 생산성으로 봤을 때 OECD 38개국 중에 37입니다. 그런데 50명 더 늘리자는 거죠. 영국의 정치학자 매튜 조셉슨이 이건 학술 용어니까 여기 계신 국회의원 선생님들 번쩍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이 국회의원들을 강도 같은 귀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국회는 더 이상 소도가 아니거든요. 더 이상 소도가 아닙니다. 홍문종이 체포동의안이 돌아오니까 홍문종이는 투표장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앞에서 살려주십시오. 잘 봐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고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어요. 이게 한국 국회의 현실이죠. 저 사람도 얼마 지나면 또 사면받고 또 출마하겠죠. 한국의 정치범들은 그래 지금 벌 받아봤자 3년 안에 다음 선거 전에 사면받고 출마할 자신이 있어 하는 그런 자신감에 빠져 있어요. 서청원이가 감옥에서 나올 적에 서청원이가 감옥에서 나올 때 프랑카트가 다음 국회의장님 나오신다. 이게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어. 그건 그러니까 서청원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의리가 참으로 아름답다. 이게 무슨 조폭사회가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더 이상 우리 사회는 소도가 아닙니다. 현직 민주당 국회의원은 대법원에 판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디 샀는지 몰라서 재판을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어디 샀는지. 그 사람 나 며칠 전에 63빌딩에서 봤는데 대법원에 뭐 하는 놈들이 잡으러 다니는 놈들이 뭐 하고 있길래 국회의원이 어디 사는지 몰라서 재판을 못 연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다 같은 사람들도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이런 것을 선생님이 깨셔야 돼요. 이런 걸 깨지 않으시면은 나는 솔직한 얘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몇 놈 물고 나는 줄 알았어요. 몇 놈 요절 나는 줄 알았는데 더 씩씩해지고 청와대에서 벌 주면은 청와대에서 벌 받으면 국회의원 되는 나라 이런 나라가 이게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더 많이 고민하시고 한번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 사명권을 축소해야 됩니다. 한국의 정치범들은 다음 선거까지 사명받아서 출마해서 또 이길이라는 아주 자신만만한 그런 심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얘기를 끝나는데 제가 바라는 사회는 이런 사회입니다. 이것은 몇 년에 교토에 학회에 갔더니 뭐 학회 끝난다 무슨 기요미스 대란을 가져 무슨 청수사를 가져 별소리 그러지 말고 가슴에 남는 유적지를 찾아가자 그랬더니 신라 도공들이 살던 마을의 신사를 찾아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교토 근교에 있는 신라 도공 신사를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신사에는 이제 소망의 글을 쭉 써붙이거든요. 써붙이는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희망에 부풀고 낮이면 땀 흘려 일하고 저녁이면 감사하며 잠들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이 글을 보는데요. 전기 맞은 것처럼 짜릿하더라고요. 왜 우리는 저렇게 못 사나? 왜 우리는 저렇게 못 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사회가 저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양석자의 말대로 나 혼자 살아 있어도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아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제 얘기 중에 저는 정직하게 얘기하고 싶었고 좌우에 쏠리지 않고 정직하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계시는 정치인 여러분들이
듣기에 불편하실 점이 있었을 테고 그런 점에서는 너른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고 저의 진심을 한번 여러분들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